사실 제가 위성을 전공한 사실 전문가로 평생을 살긴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국회 와서 그 연구실 벤처 때문에 많은 이 공격을 많이 받고 상대 당으로부터 또 허위 보도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해가지고 제가 이 여러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상임위원회나 국감도 하고 하지만 제가 우리 오늘 성별 특성에 관해서는 우리 이해숙 진짜 센터장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같이 활동도 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오늘 성별 특성에 관한 거는 지난번 작년에 했습니까? 네. 여기 오세요. 인선호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작년에 했습니까? 예,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여성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성별로 하면 앙컷 왜 바이오나 제약할 때 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왜 남성 수컷만 실험하냐? 그래서 임산부나 여성이 그 약을 먹거나 할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지 않냐? 그래서 아예 제약이나 인체에 관련되는 그러한 실험할 때는 양성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가 되고 그래서 현재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저희가 봐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해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법안 소위 통과되고 법사위원회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돼도 문제는 보건복지부 예를 들면 부처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그런데 다들 법을 몇 건을 뭐 통과시켰냐 그것만 가지고 국회의원들 실적을 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당 때하고 여당 때하고 180도 다릅니다. 야당 때 제가 많은 법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제가 기초연구진흥법을 우리 노벨과학상이 없어가지고 1호 법안인데도 통과된 지가 벌써 원래 4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안 됩니다. 시행안이 5개가 있는데 아직도 외교부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스웨덴에 대사관에 과학참사관 해야 된다. 그래도 외교부에서 TO를 안 주고 있습니다.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우리 노벨 OECD 10개 나라, 잘 사는 나라 R&D 예산이 31.5%입니다. 그런데 노벨 의학상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에서 보니까 모든 다른 나라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의학하고 임상하고 같이 연구를 합니다. 평균 연구 기간은 31년. 그런데 우리는 기초는 과기부 R&D에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셨지만 보건사회진흥원에서는 임상만 합니다. R&D를. 그래서 제가 대구 전북도 알아보니까 거의 대구에 4개 대학이 의과대학이 있는데도 전전 연구가 없고 기초 R&D 없고 R&D를 임상 R&D 자체를 전북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성별 특성도 그렇지만 우리가 노벨 의학상을 받으려면은 우리 스스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국가 R&D에다 너무 의존하고 임상은 별도 R&D를 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많은 이제 오늘 우리 발제도 해주시고 우리 이해숙 센터장님이 헌신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여가총에 우리 이 여성과학자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고 또 부처에서도 또 토론도 하시고 발제도 또 우리 그 서울대 김나연 교수님도 오시고 또 우리 발제하시는 식약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처입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식약처가 우리 국민건강식품에 가장 큰 요즘 마약까지 합쳐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참 핫 이슈를 가진 부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또 오시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토론도 하시고 이화정 교수님 오송 전복이 대구 전복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재선을 준비하는 지역구가 대구 전복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센터장님도 계시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백의원 우리 사무관님도 오시고 했는데 오늘 아무쪼록 조금 국민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한 그런 뜻깊고 성과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긴요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재직하고 있는 젠더혁신센터는 연구 개발의 전 과정에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저희 기관은 글로벌 젠더혁신 정책 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젠더혁신을 통한 포용적 과학기술의 성장을 미션으로 두고 그에 맞는 4가지 일, 특히 젠더혁신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인프라의 개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기술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이상 글로벌 젠더혁신 정책의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성젠더가 고려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포용적 혁신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리소스를 개발하고 그거를 전파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계의 연구 문화 조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가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연구 지원 정책만이 연구자나 평가자의 정책 수용의 을 이제 높이는 그런 수단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마법의 공식은 하나도 없고 연구비 지원 정책에 필수로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젠더혁신의 챔피언을 발굴하고 그 챔피언을 통해서 전체 연구계의 젠더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필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탑다운 지원 정책이 최선이고 운영 및 결과 또는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도 2021년 4월에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 기본법 개정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미래 기술에 대해서 기술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상 기술의 성격을 고려해서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오타가 있네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023년 올해 시작하는 데도 반영이 되어서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연구 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구학연구 조성하기 위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앞서 살펴보신 미국의 NIH라든지 캐나다의 보건정책이라든지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2020 또 이은 호라이즌 유럽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정부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특히 평가를 하려면 연구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발효가 되려고 하면, 그 실질적인 발효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젠더 혁신에 대한 역할 모델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 젠더 혁신 체어라든지 좀 전국을 돌면서 강연도 하시고 연구 성과를 얘기하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기관에 교육과 연구의 성별 등 특성 반영을 하는 것을 반드시 반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연구 혁신은 자율적으로 된다기보다는 이미 그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고 연구의 수월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긴밀한 기술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과 협력을 위해서는 조기에 확산하는 필요가 굉장히 크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젠더 혁신을 해서 좋은 것, 이 오른쪽에 그 그림에서 보시면 혁신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연구에서 굉장히 과학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경제적인 도움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키워드의 하나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좋은 법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포용적 혁신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 자문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 젠더 혁신이 포용의 시대를 이끈다는 데 이의는 없을 것 같고요. 포용의 시대는 사실은 이 리얼리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퀄리티, 이퀴티의 과정을 거쳐서 인클루전 맨 마지막 오른쪽의 단계에 가려고 한다면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모든 거에 가장 기초가 아닐까 하는 뜻에서 오늘 토론회에 여러분들의 그 좋은 의견과 발제 또 토론과 그다음에 디스커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젠더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연구의 수월성 및 실용성 증진이란 제목의 젠더 혁신 연구센터에 참여하면서 성차의학을 이제 비로소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이제 론다 시빙거 교수님이 와서 이제 그 국민일보에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런 젠더 혁신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말하면 생명의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좀 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남성이 많이 걸리고 3.5배 걸리는데 속은 여성에서 훨씬 더 아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남녀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때 1차년도 연구 결과 소개하면서 이제 중앙일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 이제 통증 전달 기전이 남녀가 달라서 통증 치료제를 남녀 공이 그 효과 있는 걸 개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가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의 특징이 복통입니다. 복통을 유발했을 때 그 위치가 이제 활성화된 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 기전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남자는 마이크로글리알 셀이면은 여자는 T셀이기 때문에 만약 페인을 블록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글리알 셀을 블록하는 것만 하면은 남자한테만 해당하는 거고 그걸 여성한테 이제 응용하려고 하는 곤란하다라는 것이 이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성의 남녀 사이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제 약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가 이제 론다 시빙거가 이 문제를 제시했는데 일단 절피뎀을 처음에는 10mg을 복용하라고 했었는데 여성에서는
4시간 지나도 이 약제 효과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때 이제 차를 타게 되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게 보폭이 굉장히 정상인에 비해서 이 약이 안 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5mg으로 절반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공고 사항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남녀에서 약의 부작용 당연히 이제 약동학적 차이가 있는데, 여성은 이제 그 물로 이루어진 거가 60%, 남자는 65%가 지질이 좀 많은데 친지질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이제 지방 거기에 이제 축적이 되어서 오랫동안 릴리스가 오래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오래 유지된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간을 통해서 대사하는 약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장의 크기가 이제 여성이 적기 때문에 약물은 적게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이, 그리고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도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은 몸집 적은 남성이 아니다라는 그 슬로건까지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기전에 있어서는 되게 저희가 관상동맥 하면은 되게 남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에서의 그 통증은 굉장히 전형적인 통증인 반면에 여성에서는 가슴이 답답해요라는 약간의 그런 거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그걸 다 부정했다고 합니다. 응급실 오면 다 돌려보내고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전이 이제 관상동맥에 있는 죽상동맥 경화반이 플레이크가 이게 럽처, 남자는 이렇게 파열되는 반면에 여자는 1호전처럼 금이 가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증상이 달달하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임상 시험에서 여성의 참여율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일반화해서 약으로 이게 일반화할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성차고 성의 차이. 근데 이제 젠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몸이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유전자 호르몬보다는 젠더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런데, 예를 들면 담낭 담석 환자, 이게 되게 여자가 훨씬 페인에 예민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특징인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이 있어도 되게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담낭 담석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담관염, 급성 췌장염이 되도록 참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분 의료기관 잘 안 가고. 그래서 남자는 수술한 연령이 높고 동반 질환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실에 이제 이런 환자가 오면은 별거 아프지 않네요 이렇게 무시하는 것보다는 남자의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성차의학에 대한 오해는 이제 페미니즘 혹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거인데, 이제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들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에서 발생한 유방암, 저희 친척에서 한 분이 유방암이 걸렸었는데, 아니 남자도 걸렸냐고 의사인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보고에서 역학에서 되게 0.4% 나온대요. 정확히 2020년에는 이제 25,549명에서 97명이 이 유방암 환자에서 97명이 유방암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률 90%인데 여성에 비해서 높고, 안드로겐 당연히 높고, 그리고 헐투 수용체 양성률은 낮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위험 유방암이 발생 위험이 높고, 그리고 이제 진단이 늦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존이 짧은데, 최근에 이제 유방암 전문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차 항암 치료제 보험이 남성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너무 웃기지 않냐 그랬더니, 그 전제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식약처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다고 이제 본인도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더 이제 연구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제 골다공증은 이제 이해숙 그 소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남성에서 되게 이제 숨겨져 있어가지고 대개는 그 골밀도 검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왜 내가 문제가 됐나요? 그랬더니 골다공증이 이제 그 70대 이상 18%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골다공증 가지고 있고, 근데 가지고 있는 분의 16.2%만 치료를 받고 있더라 해가지고 이제 골절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조금 더 공론화되고 연구도 좀 많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골다공증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말씀 많이 하는데, 2차성 골다공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방이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여성은 되게 이제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이 좀 어렵다 이렇게 되는 반면에 남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성차의학에서 좀 다루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성차의학 연구소가 개소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35분이 우리 병원에서 한 300분이 이제 교수이시면 35분이니까 10%좀 넘는 분이 이제 참여하겠다고 의지도 밝혔고 연구를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녀 질병 차이를 연구하는 거인데 이제 출산과 치매에도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그 연구자들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전업주부도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음주 증가에 따른 출산 건강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화 비만이 증가하면서 소화 지방간 그리고 이제 그 초경이 좀 빨라지고 막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그 치료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여성의 정신 건강에서 수유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이건 너무 큰 문제에서 우리가 손대기는 어렵겠지만 폐경후의 급격한 비만 증가와 심장병 발생, 골다공증, 대장암, 간암 발생 증가 4단계 그리고 노령기에서 근육 축축하고 급속한 치매 발생이 증가하는데 아까 이제 그 연구비를 더 투자하면 더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체계적인 성차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 연구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 및 결론은 성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약의 부작용, 질병의 악화, 의학 퇴출 등이 반복됐음. 남성 골다공증 인지를 못했다. 성차에 관한 오해는 저희는 남성에 대한 질환도 굉장히 열심히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성차 연구 투자로 남녀 모두의 수명 연장, 알츠하이머병 투병 기간 단축, 요양시설 이용 기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차의학 연구소 개설로 향후 지속적 연구의 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성차학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연구자들 각 분야별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 연구가 굉장히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성차의학 홈페이지도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약품 허가 때 성별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허가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란 일정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를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청에서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고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자료를 갖춘 자에게만 저희가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게 허가입니다. 허가 기준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그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도 또한 약사법에서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세부 기준도 하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의약품을 허가할 때 나 그런 규정은 법률에서 근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약품을 허가를 할 때의 근거는 사이언스 베이스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의약품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고 경감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근거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의약품 개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탐색해서 양리작용이 있는 물질을 발견을 하면 동물 실험 등 비임상 실험을 통해서 물질이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얼마나 심한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이 끝나고 그 약물의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가 되면 그 자료를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저희 식약처는 심사를 하고 그 자료가 타당하면 허가를 하고 제약회사는 그 약을 제조소에서 생산해서 실제 의료 현장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의약품 그래서 허가 때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제출을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허가 때는 그 품목이 안전한지 안전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약효를 제대로 발휘하는지 유효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료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 시설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 의약품에 들어가는 원료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서 심사를 하고 최종 허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그 허가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 유효성으로 자료를 받아서 효능 효과, 적응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적응증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떻게 뭐 용법 용량이나 그다음에 그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뭐 유효 기간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품질이나 원료, 그다음 제조소에 대한 자료로서 그 약품을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서 똑같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설정을 하고, 또 특허나 뭐 위해성 관리 계획, 그다음에 사후에 이야기 안전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 영양에 특히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성, 유효성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독성에 관한 자료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 시험으로 단해 투여, 반복 투여, 뭐 유전 독성, 생식 독성, 발암성, 기타 독성 시험 등을 해서 비임상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양리 작용에 관한 자료도 일단 비임상 시험 자료로서 효력 시험 자료, 양리 시험, 그다음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자료 등을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임상 시험을 자료를 통해서 사람에게 투여해도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 임상 시험 자료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이제 그 약의 적응증이나 용량을 허가 사항으로 기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약품 성별 차이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주제 발표를 받았을 때 의약품 허가 시의 성별 차이에 대해서 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의약품 성별 차이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약품 허가는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저희가 비임상과 임상 시험에 이 성별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하고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시 이제 성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정에서는 성별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 없지만 저희 성별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해서 임상시험 수행자나 업계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별 고려 사항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2015년에 최초로 가이드라인 마련했고 2017년에 한 차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 계획 시 성별에 따른 고려사항 등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권고사항을 임상시험 수행자에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임상시험 계획 심사 시 저희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성별에 따른 약물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 저희 가이드라인은 미국 FDA에서도 임상적 평가 시 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93년에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EMEA는 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심혈관계 질환에서의 성차 보고서를 2006년에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초기 임상 시험에서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경우 다음 단계 임상 시험에서의 차이의 원인은 임상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임상 시험은 설계되어야 합니다. 초기 임상 시험 결과에서 남녀의 잠재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임상적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성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사후 검증이 가능한 3상 임상 시험 설계가 권장됩니다. 이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면 시판 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잠재적인 차이를 검증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권장됩니다. 의약품의 허가 시에는 임상시험군 전체의 유효성과 안전성 분석이 포함되어야 되며, 또한 성별 영향에 따른 평가도 권장됩니다. 성별에 따른 약물 반응의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별에 대한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체중, 생물학적 차이, 투여 경로, 용법 용량, 제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반응 차이의 원인 규명을 통해서 임상시험 계획 단계에서 성별에 대한 오차나
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고 이게 약물의 안전성, 유효성에 더욱더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심사, 임상시험 자료, 의약품 허가 시 성별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형평성이나 건강의 아웃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글로벌 헬스 5050에서는 소셜 이코노믹 앤 커머셜 디터미넌트 헬스 서비스나 비헤비얼 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바라보고 이런 건강 젠더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남녀의 차이 이게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병 특성을 반영해서 연구 확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개입 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연구비 신청하고 선정하는 시점입니다. 누구나 이 돈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이걸 고려했는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 미리 또 사전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잘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에서 트랜스레이션을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개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숙 소장님과 이제 같은 자료를 썼는데요. 보니까 이것만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반복적인 내용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에서 NIH에서는 이제 성별 특성 자체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있죠. NIH에서는 이제 섹스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는 섹스뿐만 아니라 젠더까지 다 포함해서 지침에 포함하고 있고 EU에서는 섹스 중심으로 섹스나 젠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연구비를 집행할 때 실질적으로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젠더를 고려해서 연구를 할 때 굉장히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연구 기간도 늘어나고 연구 결과도 클리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반복 대속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자들에게 부담이 되는데 이것들을 아직까지 평생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연구를 하게 됐을 때 단순하게 이것들을 규제하거나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것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행정 보조금을 준다거나 거기에 대한 별도 펀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성별이라든지 젠더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게끔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라든지 법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더 인센티브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할 것이냐를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시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평가 과정에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사람, 또 평가를 받는 사람, 평가를 관리하는 사람 자체의 교육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 평가하는 것들을 어떻게 기준에 맞춰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도 잘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챔피언, 그렇게 성별 젠더를 잘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그것들을 잘 전달하고 교육시키고 그것들을 다 컨설팅해 줄 챔피언들을 연구팀에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의무화시켜서 또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연구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는 다른 형태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래 보시게 되면 아래 그 미국에 보게 되면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서 트랜스 NIH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NIH는 27개 연구소와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전반적으로 이 여성 건강 증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들을 반영하고 같이 인터랙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큰 차원의 계획이나 플랜들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들도 사실상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저희 같은 기관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더라도 주로는 이제 우리가 쓰는 평가 방식이 동료 평가입니다. 동료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지금 그 결정 트리 지침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평에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연구 결과, 연구 계획서에 반영하게끔까지 되어 있고 또는 독립평가위원회에 젠더 전문가가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지원의 기관의 역할은 전략, 모니터링,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저희 같은 기관에 있는 구성원들도 이 젠더 연구에 대해서 실질적 이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연구자도 받아야 되고 평가자들도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요. 또 평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젠더 외에도 소아라든지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사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연구의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 다음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 지원 기관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 비용과 인력으로 이런 많은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다시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회계연도 일치라는 그 국회 재정법상 국가 재정법상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계연도 일치라는 건 당해연도 안에 연구비를 다 집행해야 되고 그 기간 안에 과정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3개월 안에 공모하고 사람 뽑기 위해서 거의 달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겨울수만큼 연구비를 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비를 깎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빨리 평가하고 빨리 줘야 되는 거죠, 돈을. 그래서 우리 연구 지원 기관이 젠더, 아까 이제 성별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동시에 해결돼야 됩니다. 예산, 인력, 그것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이 들어간다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부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시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이나 이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적절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들이 조화롭게 들어가게 된다면 저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에 따라서 패널분 토론이 한 7분 정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백이현 사무관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패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R&D과 와서 일하게 된 지 한 6개월 됐는데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해서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여러 군데 현장 다니면서 설명도 듣고 했었습니다. 근데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암센터 방문했을 때였는데 암센터 갔을 때 이제 뭐 설명을 들었던 걸 말씀드리면 암이라고 하는 게 같은 위암이나 뭐 같은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인종이라든지 여러 그런 유전적 차이에서 같은 치료제라도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계속 표적 항암제에서 면역 항암제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표적 항암제가 어려운 게 그런 유전적 특이성이 딱 안 맞는 게 있어서 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아마 오늘 얘기도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아까 말씀드린 60에서 70kg 이상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던 뭐 치료제든 치료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실제 많이 현장에서 활용을 해보니 똑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좀 인상 깊었던 게 김나영 교수님께서 성차의학 연구 제안서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하나의 전체 R&D 사업으로 묶이기보다는 각 테마가 저희 부에서도 관심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소아 문제, 그다음에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 이런 게 다 저희도 지금 관심이 있는 분야들인데 요거를 어떻게 과제를 이제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자들에게 또 평가를 하거나 그러니까 선정 평가를 하거나 중간 평가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젠더라든지 성차, 섹스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김현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R&D를 하는 정부 부처와 그다음에 이제 그 백업해주는 전문기관이 같이 좀 역량이 더 발전할 수 있어야 이런 오늘 나왔던 건설적인 논의들이 실제 연구 지원이 되고 그 연구 지원이 또 효과가 있어서 병원이든 뭐 어디 현장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은 제가 잘 새겨 듣고 지금 예산이 이제 R&D 예산이 시작을 했는데요. 요 시작한 예산들이 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오늘 나온 내용들이,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기획할 때 보건산업진흥원이랑 복지부가 고민을 해서 이런 성별 특성이 어떻게 보건의료 R&D에 녹아들 수 있을지를 같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 하나가 만들어져서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15년 정도 걸리고 돈은 한 2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보통 비임상 과정과 그다음 임상 과정을 거쳐서 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크게 보면은 비임상 단계에서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시간과 돈이 소모되고, 좀 더 많은 돈과 기간이 이제 임상 과정을 거쳐서 이게 테스트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비임상 과정에서 보통 거쳐서 나왔는 그 결과가 임상에 갔을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반은 효과가 없어서 그렇고 절반은 독성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비임상 단계에서 너무 이제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그게 각각의 우리 조직 같은 경우는 세포나 각 기관들이 상호 작용하는 게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세포나 동물 시스템 자체가 사람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임상을 제대로 예측하기 못해서 이제 효과나 부작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성차 자체가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성호르몬에 대한 그 수용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식습관에 의한 비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조절되고, 나이나 그 체중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은 앞서 우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한 비임상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상에서 그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생명과학을 연구하고 한 사람이지만 사실 성차에 대해서 별로 그런 인식이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약이 허가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당연히 암수나 이렇게 사람 임상 같은 경우는 남녀가 포함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하게 되는데, 기초 단계에서는 이런 인식들이 훨씬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그다음에 실제로 정책적으로 이게 뒷받침되어야 되고, 특히 연구 과제를 지원할 때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게 성차가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그게 결과적으로 연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요소들이 다 어울릴 때 이게 임상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성차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점차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험법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구 단계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시험법 자체가 성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포를 사용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세포 자체는 성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남녀에 대한 구분하는 게 인식이 더 희박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교육, 그다음에
이런 연구비 지원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게 성차 연구가 반영되고 실제로 그 결과들이 세금을 내는 그런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저희 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에 있어서는 사실 대부분 남성들이 대사를 더 잘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약물의 한 50%를 대사시키는 CYP3A4라고 하는 그런 엔자임이 여성이 더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것도 여성 호르몬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CYP3A4 유전자를 조절하는 인자인 프레그난 X 리셉터가 결국은 여성 성 호르몬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니까 결국 CYP3A4가 여성이 더 많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대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소실이 돼서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배설 파트에서는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중요한데 체중으로 보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장에서 주로 배설되는 약물이 항생제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그 제거가 적게 되면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데 다행히도 항생제는 그 세라피릭 인덱스가 넓기 때문에 부작용의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긴 하죠. 그래서 의약품의 성별 차이를 들여다볼 때 약동학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컴플리케이티드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요인에 의해서만 뭐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좀 그런 복잡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약물이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소실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여성에서 그 부작용의 빈도수가 남성보다는 약 1.7배,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약물군이 굉장히 중요한 약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이거나 또는 심혈관계 작용 약물들 또는 에이즈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심혈관계 약물은 아까 좀 김나영 교수님도 말씀하신 거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 큐티 인터벌이 좀 여성이 길고 심장 크기는 작고 이제 이런 이제 차이, 그러니까 생리적 차이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심배당체 계열에서의 그 디지탈리스 이런 약물들을 여성과 남성을 같이 투약을 했을 경우에 소듐 펌프가 여성이 그 활성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맥이 증가해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베타블로커 계열의 그 항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에서 혈압 강화 효과가 좋아지면서 사망률이 감소하는 이런 패턴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프로포폴이었습니다. 아마 아까 식약처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2011년에 마약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2009년에 그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성이 의약품을 투약했을 때 부작용 빈도수가 높아졌는데 프로포폴은 반대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수면 시간이 남성이 4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못 깬다는 얘기입니다. 프로포폴 투약을 했을 때 여성이 더 빨리 깨고 남성이 더 빨리 못 깨니까 용량 조절 실패하면 영원히 못 일어나는 수도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이환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반대로 또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같은 경우는 또 여성이 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용량을 한 20-30%는 여성에서 줄여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사실 제가 그 에이지 이펙트도 좀 같이 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소아일 경우에는 체중 베이스로 해서 용량을 줄인다든가 또는 노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약을 많이 투약을 하시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컨디션들이 다 그러니까 기관의 그런 기능들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별에서는
반드시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케이스는 아주 많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신경계라든가 또는 이 심혈관계라든가 또 사실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도 여성에서 효과는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면역 반응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나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사실 아까 코로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성이 덜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이 면역력이 더 좋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바이러스제인 에이즈 치료를 할 경우에 여성들이 훨씬 효과는 좋았는데 문제는 부작용이었어요.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에 투약을 하다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니까 여성들이 드롭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또 그런 문제들도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학을 전공하고 또 약동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그 여성과 남성의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스터디가 많이 필요하고 식약처 차원에서도 이제 약들이 개발되었을 때 반드시 젠더 이펙트를 봐서 허가 사항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사실 그 뭐 트랜스포터나 또는 여러 메타볼라이징 엔자임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 동물과 휴먼의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제 호몰로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젠더 이펙트를 먼저 점검을 하고 비임상 시험에서 그것이 임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산진에서 오셔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약학자들은 사실 그 연구재단 과제를 많이 수주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 젠더 혁신 연구나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할 때도 그 젠더 이펙트도 봤는데 거기서는 그 설페이트 리날 트랜스포트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서는 젠더 이펙트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연구 방향은 좀 젠더를 볼 수 있는 그런 동물 실험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연구 주제는 이쪽으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보산진 쪽에서는 이런 저희 쪽 연구는 좀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임상의하고 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중개 연구나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보산진 쪽이나 또는 보복부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부 또 연구재단 쪽에서도 이런 그 비임상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임상 연구까지 연계가 돼서 허가 승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전체적인 의학 개발에 좀 이렇게 관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